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화 외전에서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죄송. 오늘 외전화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현 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30분 늘어나는 바람에 막 요새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지금 막 흘린 것 같고, 근데 정신 차렸습니다 지금.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고생은요. 자, 정말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보긴요. 이 수사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건 뭐 당연히 예. 정치 보복, 뭐 정적 죽이기, 예. 야당 탄압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예. 이제 언론에선 대체로 헤드라인을 쭉 뽑아가잖아요.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더 그 의심이 짙어집니다. 예. 어떤 건가요? 저는 이번에 요 사안을 보는 기준이 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정치자금법 위반, 일단 지금은 위반 혐의를 두고 체포하면서 민주당사를 압색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고 손해본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첫째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의제 관리에 있어서 수세적이었어요. 별로 칭찬할 만한 의제가 없었어요. 그 외교 막말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정진석 위원장의 친일적 역사관 논란까지 그리고 뭐 김문수 위원장의 막말, 저는 뭐 그 색깔론적 막말까지 그리고 뭐 민생은 지금 거의 도탄에 빠져 있고 금리는 오르고 뭐 지금 한미일 뭐 독도 인근 군사훈련부터 해서 별로 공세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시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고 공세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 탈출, 국면 전환에 우리가 포인트는 잡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이익을 얻었다. 어쨌든 전환 포인트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기획은 누가 있는지 일단 포인트로서는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야당 탄압이니까 우린 맞서 싸워야 돼.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이게 첫째. 두 번째 누가 이익을 받냐? 유동규입니다. 왜요? 석방됐어요. 근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구속 연장할 수 있어요. 구속기간. 할 수 있죠. 근데 석방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애초에 받는 혐의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뇌물의 총액이 처음에는 뭐 4억이다 5억이다 하다 8억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뇌물죄예요. 뇌물죄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 전달자가 된 거예요. 정치자금에. 그래서 김용 부원장에게 단순하게 8억을 수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번지느냐 알 수 없죠. 어떻게 축소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연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미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그 말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회유 협박 뭐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유동규가 석방된다는 사실까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래서 유동규입니다. 세 번째 누구냐? 김건희 여사죠. 왜요? 갑자기 순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가 뭐 학력 논란이라든가 논문 논란이라든가 등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의 그 1승은 아니지만 의문의 0.5승 카카오입니다. 갑자기 카카오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포탈 그 다음 포탈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편집 대여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건 누구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겠죠. 그리고 모든 언론 보도가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봐도 뭐 김용 전 대변인이기도 했고 측근입니다. 근데 김용 대변인은 날벼락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아시죠?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권순표 앵커가 저에게 1억을 줬다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았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돼요. 말이 있으면 그걸 내가 줬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았다를 나의 알리바이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신계륜 의원 건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신계륜 의원이 무슨 뭐 그 학교 법인을 만들려는 무슨 그 법인에 돈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줬는데 다 알리바이를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 대한 알리바이를 증명을 못해서 1년 선고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아니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 돈을 준 언제 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시를 하는데 그게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돈 5천만 원 받았다 중에 4천만 원은 그 어디에서 받았다가 다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신계륜 의원의 다른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하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답답하겠죠. 본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그거 하나 외에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 보도가 길이 없고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영장 있잖아요. 압색 영장 혹은 뭐 체포 영장 등을 어떻게 주워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았대요. 근데 그 수차례가 적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법원이 왜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냐, 압색영장을 발부했겠냐 이런 거잖아요. 특히 민주당사에 대한 압색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부원장이 돼서 3번밖에 민주연구원에 안 나갔다. 그리고 머문 시간도 3시간밖에 안 된다. 그걸 검찰이 적시했겠냐. 적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법원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네, 판사가 그걸 알았다면 뭐 굳이 3번 가서 자기 책상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판사가 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으니까 그 체포한 사람이 주요 그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할 수 있죠. 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의 3번 가서 1시간씩 머물렀고 아직 컴퓨터나 이런 것도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굳이 민주 당사까지 압색영장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판사의 판단에 대한. 그런데 저는 판사의 판단은 잘 모르겠고 검찰의 부분에 저는 아까 뭐 이 검찰이 정말 너무너무 수사만 하는 순수한 분들이라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오직 사람이 수사만 생각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안 하고 이 와중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뭐 그건 벽창호 검사. 아니 이 세상에 그런 검사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정치 패널 여당 정치 패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고 이 언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어떤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김영이란 분이 그 당사 사무실에 3시간 있었다면서요. 3번 나와서 1시간씩 3시간. 그런데 검찰이 지금 체포를 할 정도로 분명한 혐의를 잡았으면 그 사무실에 3번 나가서 3시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굳이 왜 그 민주당사 가서 막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주 그 폭발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들린 그 컴퓨터나 책상에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3시간 들린 그것도 지금 요새 출근하기 시작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 돈 받은 거에 대한 그 증거가 이 3시간 들린 사무실에 과연 얼마나 대단한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길래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당사를 가겠느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부딪히라고 한 거구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 사무실 거기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다는 어떤 분명한 제보를 받았거나, 그게 아니고선 그 당에 그 밤 가서 대치되는 모습을 전 언론이 중계방송하듯이 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검찰 수사가 지금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굳이 가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막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하는 거는, 그런 예상을 못했다면 정말 너무 순수한 분들이죠. 검찰은. 저는 행동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기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기획하는 건데, 왜 기획했다고 보냐면, 일단 보통 낮에 압색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야간 수색을 못한다. 그래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압색을 할 때, 정치적 압색을 할 때 검찰의 태도가 이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여기저기 눈치 보이니까 한다고 신용만 내는 거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게 야간 압색 영장,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압색 영장을 가져왔다는 거. 미리 예측한 거죠. 충돌이 있다는 걸. 그럼 충돌이 있다는 게 예측되면 피해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협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제출이라는 형태로. 민주당이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대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김의겸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담당 검사들이 외투를 차려입고 그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외투 입고 왔던가? 제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화면에 잘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뭐 입고 가죠? 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를 들면 파카를 입고 온다거나 추울 걸 예상해서 입는 거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입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저것도 보여주기인데 저 중에 총선에 나갈 분도 계신가 보다. 제가 검찰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올 때 예전 같지 않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정 정국은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총선에서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의 전략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 저는 심지어 그 서울중앙지검 그 법사위 이렇게 막 그 말 설전하는 걸 보면서 저분도 총선 나가려고 하나? 누구요? 한동훈 장관이요? 아니요. 그 서울중앙지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 전략은 제가 보기에 부울경과 대구 경북 지역의 대거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 그렇다면 정치적 얘기로 좀 넘어볼게요. 대통령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친윤이 아닌 당대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정서가 분명히 강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그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골대로 옮긴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육지책으로 어떤 아이디어 묘수 이런 걸로 등장한 게 한동훈 장관의 등판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당대표 등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건 막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건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등판이요? 그러니까 총선은 뭐 기정사실이고 대권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왔잖아요. 정치인의 길을 간다. 근데 당대표는 당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대표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분은.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검사. 법무부 장관 하다가 당대표도 검사.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까지, 그건 있으면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이건데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가를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의 총선 등판은 기정사실로 보는 정치 분석가들이 뭐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특히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대표가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되면은 이건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이준석 시즌2. 예.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부상이 만만치 않고 또 전에 이준석 대표 때도 에이 그래도 대표는 안 돼 이러다가 한번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른다 잘. 그럼 꼴대도 옮길라 그러고 근데 꼴대 옮기려니까 또 비난도 커질 것 같고 그런데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되면은 어제도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카드일 거예요 아마 그 총선에는 된다면 근데 이 친윤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당대표로 앉혀놓으면 총선이 정말 자기들도 걱정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대중적 인기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르고 골라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당대표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한 발.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의 귀착점이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로 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우리는 손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아마 민주당은 조금 조금 숨을 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선은 그런 것이 나오는 배경이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이를 한번 보면 그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었던 때가 있고 10%로 올랐던 때가 있고 이게 20%로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도, 이런 사정수사에 대한 지지도 이거를 보면 그게 상당히 올랐습니다. 30%는 안 되지만 거의 대통령 지지율보다 조금 더 빠지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판단을 하는 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까지 보내려고 할 수도 있다. 누군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죠?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구속까지는 못 시키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처음부터 예측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밀란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스 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유동규의 뇌물 8억을 정치자금으로 해서 이게 뭐 경선에 쓰였다예요. 지금까지 논리를 보면 본 선거에 쓰였다가 아니라 경선에 쓰였다로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보도 보면 그런 이제 민주당의 개파 분열을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거기에 부응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른 의원은 오늘도 한 말씀 하셨던데요, 보니까. 어제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야당 탄압이다. 그런데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선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돈 거래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그게 추측인지 다른 정보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아무도 그 알지 못하는 걸 그분만 아시냐 하는 의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온다면 저는 그건 너무 뻔한 상황. 시너지는 지금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총선이 가겠지라고 생각할 요때 시너지 100 되는 순간 그건 뭐 별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다면 친윤적 입장으로 신발을 바꿔 신고요. 가보시죠. 누굴 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만 교정할게요. 유승민 대표가 돼서 총선 때까지 당대표가 유지되고 총선을 유승민 체제로 치르면 민주당은 가장 어려울 것이다. 가장 어렵겠죠. 그건 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이 되고 총선 때까지 갈 것이냐 이 체제가. 저는 그거는 또 불가능하다고 보는 중. 그래요?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2014년에 쫓겨날 때 그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그 대표 연설하고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그 연설하고 시행령 독재, 박근혜의 시행령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그냥 잘렸잖아요. 그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유승민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건 국민의힘의 혁명입니다. 혁명. 그게 가장 우려하시는 상태일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런데 누군가 전략 그룹이 이게 가장 우리가 총선 이기는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건 뭐 대단한 그룹인데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신발을 친윤의 정치인으로서 바꿔 신으시고요. 보면 누굴 밀겠습니까? 권성동 대표를 밀고 싶겠죠. 그런데 이미 그렇죠. 저는 뭐 박지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권성동 대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친윤인데 권성동, 장제원이 아닌 다른 카드를 찾지 않겠냐. 누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윤? 저는 김이요? 네. 제가 아는 김이겠죠. 누구죠? 그렇죠.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분 중에는.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분 중에는 김기현 대표 가장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친윤 그룹에서는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찌르는 데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 리스크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지금은 일단 가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면 되니까. 총선 다 돼서? 그럼요. 비대위 체제로 치른 총선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승민 포비아가 상당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보면. 저는 유승민 대표 정도면 제가 당은 다르지만 저분 정도면 우리도 익스큐즈가 되는 분이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중간지대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언론에서 입장에서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되면 총선에 민주당이 트렌드가 바뀌죠. 그리고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시사 칼럼 쓰는 분이 막 이제 유승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도저도 싫을 때 유승민이다.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썼었죠. 네, 근데 가장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표 브랜드죠. 그리고 그러려면 중부담, 중복지, 그렇죠. 경제민주화 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분의 약점은 네오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재명 대 유승민이 그런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기본 시리즈. 나는 기본 사회로 갈 거야. 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건 유능한 진보, 실력 있는 진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정치인들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좀 겨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으로 경쟁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력이. 오히려 더 저는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이러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질서가 다시 세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외교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경제적 어떤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나라 상황이 너무나 막 어지러운 것 같으니까 그게 정말 어떤 언론으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세팅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왜냐하면 일본도 헤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본도 막 정말 종진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외교에서. 그래서 사실 IRA 관련해서도 일본 자동차 모델은 2개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은 지향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는 예. 거. 뭐 그거 추진하겠다는 예.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네. 중요 법조항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예. 그래서 이게 공명당하고 지금 저희 연대를 시작했는데 공명당은 이제 조금 조절하자 이런 예. 입장이잖아요. 이건 충분히 저 나라는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간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흔히 구한말에 예.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동학농민군에게 예. 정부군이 패퇴했을 때 예. 청나라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재적으로 뭐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예. 동학농민군이 집권하는 일은 예. 없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그 조정의 건강한 세력과 손을 잡겠죠. 예. 예. 그런데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여서 이상하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 그게 이번에 국민의힘 전체가 유승민 의원은 안 그랬지만 예. 전체가 헷갈렸던 지점 예. 전술핵 배치 예. 나토식 핵공유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민주당은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는 부정적이고 예. 국민의힘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 이 지금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통령 연설도 봐도 자유 하는데 좀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한 나라.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 분명한 지향이 보이잖아요. 네. 따뜻한 복지. 네. 그리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세금 올려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신뢰만 보여도 굉장히 마음이 네.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 하는데 그게 뭐 원리로 나라가 가자는 건지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답답한 거예요, 보면. 사실은 그 자유라는 가치 동맹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거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내가 얄미워.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경제적으로 죽이고 싶은데 그거를 소위 이렇게 명분을 세울 때는 가치 동맹으로 자유를 기치로 자유라는 가치 동맹으로 세계 전략을 다시 짤 거야.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구도를 이해하고 대통령께서 자유를 얘기한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또 하나는 저희 세대가 진짜 자유를 갈망하던 세대. 왜냐하면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 게 그런 의미의 자유라면 지금 미국의 국제 전략이 어떤 전술핵 이런 거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이해하시냐 이게 궁금한 거고 또 자유에 꽂힐 조건은 됩니다. 연배가. 우리가 되게 20대의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대로 인간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반군부 자유예요. 민주화 투쟁이 자유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개념이 그때 형성됐나? 그러니까 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 자유는 그럼 80년대식 자유인가? 뭐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떡줄 사람은 미국이니까. 그래서요. 그 자유랑도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굳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더 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해구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구산의 끝에 요만큼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굳이 거기 전술핵을 갖다 놔서 또 그 유지하려면 돈 들잖아요.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럼 전술핵 배치 예를 들면 부산 사하구에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죠?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걸 제가 일요진단 라이브 보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나토식 핵공유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토식 핵공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토식 핵 공유가 지금 현실에서 크게 이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핵무장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이나 그런 문제가 정말 지금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지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세팅할 때인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인데 군사적 대결보다는 어떤 기술적 대결에서 중국을 눌러버리자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안 주고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는 산업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어떤 미래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그걸 놓고 양 거대 강국이 정말 어떤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 같은 어떤 중간에 정말 이런 나라는 굉장히 예민하고 크리티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하나의 나라의 전략 같은 걸 하나 정말 머리 싸매고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대응하고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걸 위해서 정말 나라의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100년 대계를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짠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나라가 으쌰으쌰 할 것 같은데 할까 싶어요. 진짜 할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까? 이것부터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까? 저는 그냥 정하고 몇 명이 이렇게 가고 지금 굉장히 이게 크게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냉전? 신자유주의가 지금 몰락해 가지? 그러면 신냉전이 올 거야. 그럼 신냉전은 한미일, 북중로 이렇게 간다. 그럼 우리는 빨리 미국에 붙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의 되게 터프한 구상 속에서 그러려면 이게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지. 그럼 국내 정치가 안정되려면 총선 이겨야지. 국회가 너무 말을 안 듣지 않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어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략을 짜고 이 정부가 총역량을 집중해서 그런 어떤 50년 전략이라도 짜고 있어야 될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중요한 때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정말 늘 하지만 죄가 있으면 물어야죠. 근데 이게 만약 그게 아니고 어떤 이 검찰이 정치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하다면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는 거예요. 저는 총선 전략으로 계속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그럼 참 걱정되는 게 그럼 나라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빨리 구속하고 빨리 수사하고 좀 정리를 하든지 저는. 근데 그것도 이 사정 정국에 대한 중도층의 반응은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양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ARS에서 높고 국민의힘이 전화 면접에서 높았다가 뒤집어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들어가셔서 중도층의 지지도 각 당에 대해 보시면 이미 중도층은 국민의힘에선 등을 많이 돌린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지금 사람 다 똑같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시점에서 맨날 정적 보복 사정정국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고 감사원도 이상하고 검찰도 이상하고 국세청까지 나서고 언론이랑이나 싸우고 이러면 중도는 싫어하죠. 적극 관여층이 아닌 분들까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자꾸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정말 언론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걸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언론이 전술핵 얘기 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누군가가 우리 지역구에 전술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난리 났겠죠. 근데 조경태 의원은 무슨 생각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대표 홍보 전략이죠.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북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핵 전략이 당대표 선거 홍보거리로 완전 이상하게 악용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언론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그렇죠. 지금 다른 게 너무 다를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제 설정하는 주체가 예. 보통은 이제 정당이 의제 설정하고 그 정당의 의제 설정은 표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 의제가 되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의제 설정의 주체가 지식인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지식인들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의제 설정하는 주체가 언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일부 보수 언론 제가 예언했거든요. 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예. 아마 내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고 네. 이게 시작될 것이다. 똑같이 됐어요. 그래요. 수사 말씀이시죠? 네.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패턴이 있어요. 예. 뭐 보수 언론 한 곳에서 나면 다른 곳에서 2차 단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거 하고 계실 때가 아니다. 보수 언론들도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